그래 마지막으로 장부조예요. 장부조에. 자, 문제 6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액, 두 번째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큰 거래처의 잔액, 세 번째 제조부의 전력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은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니까 유형이 12번이죠. 그죠? 12번. 따라서 그 장부 관리에 있는 메인 매출장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일기 확정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겠죠. 그죠? 자, 9분 매출이죠. 매출 발행이니까 매출 누르시고 유형은 뭘로 하면 돼요? 영세.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얼마인가? 자, 여기 메뉴창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자요비 여가 돼 있죠. 만약에 여기 중에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빼고 전자세금 계산서 그 발행액을 구해야겠죠. 50만원, 2천만원, 400만원. 그죠? 그러면 4, 5, 6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50이죠. 그죠? 50, 2400. 245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2450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세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그 객관식 문제 푼 다음에 이걸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의 답은 2450만원이고요.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어딜 가면 되죠? 자, 거래처 원장을 가가지고 확인합니다. 자, 5월 30일 현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렇게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고요. 자, 거래처가 제일 큰 데를 금액이 제일 큰 거래처를 확인하려면은요. 거래처 입력한 옆에 말풍선 같은 거 있죠? 자, 이거 눌러서 맨 처음부터 맨 끝을 찍으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소망산업이죠. 자, 찍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법인카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체적인 걸 확인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제일 큰 거래처. 이렇게 와서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잔액 칸을 눌러서 정렬합니다. 정렬. 정렬해 보면은 잔액 제일 큰 금액이 7,350만원, 7,350만원. 만약 거래처를 쓰라고 한다면은 코드 121번을 쓰시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7,3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중 제조부의 전력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금액, 적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총계정원장 가야지. 그래서 총계정원장을 눌러가지고 전력비 확인, 전력비.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자, 계정 과목 F2 눌러서 전력비 보고요. 제조부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죠. 예. 도급 보관 이런 거 아닙니다. 516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하면 되죠. 가장 적게 발생한 월 몇 월일까요? 3월이네, 3월. 금액은 540이죠, 그죠? 예. 이런 내용을 이제 문제집 메모에다가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기를 다 했어요. 예, 실기 다 했고요. 앞에서 저희가 풀어왔던 거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예, 기출문제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다만 반복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딱딱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70점을 못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기 다 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자, 이론 문제로 가지, 이론 문제. 자, 이론 문제로 가서 이론 문제 풀고
네, 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90회 풀고 있죠? 90회? 자, 이제 객관식 문제 풀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1번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작성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1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깔끔하게 암기하면은 좋은데 암기를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까먹 및 저유 등록을 눌러가지고 확인하라고 했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컨트롤 F 눌러가지고요. 자, 복리후생비 쳐봐요. 치면 제조원가 나오고 도급원가 나오고 보관원가 나오고 분양원가, 운송, 판관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500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리후생비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판관비나 제조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칩니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보니까 영업의 비용 해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자 비용을 더합니다.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인데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고요. 예, 제가 이제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금방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도급원가, 보관, 분양, 운송, 판관비. 그리고 어떻게요? 다시 제조원가로 가죠? 감가상각비는 아니네요? 기타, 영업의 비용이 아니에요? 자, 외환차손. 영업의 비용 맞죠? 예. 외환차손 영업의 비용 맞습니다. 얼마요? 외환차손. 100만 원이죠? 자, 그러고 나서 급여를 봅니다. 급여. 닫고 좀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자, 닫기. 자, 마지막 급여.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분양원가, 운송원가, 판관비, 급여 이렇게 나오죠? 최소한 급여는 영업의 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거 자체의 어떤 분류를 막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외우면 빨리 풀어. 근데 정확히 풀고 싶으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더해보면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예. 따라서 1번의 답 몇 번이에요? 1번.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고요. 그럼 1번의 답은 1번이죠. 400만 원. 자, 2번 보실게요. 2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목적 적합성하고 그죠? 신뢰성 있어요. 신뢰성. 이거 앞글자 따라 외우지 않았어요? 앞글자 따서 외우시라고. 목,
예피적, 그죠? 신 표준검, 그죠? 이거 외워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뭐 등,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또 성격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성격 자체를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읽어보시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박스 안에 내용에 이게 있잖아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등등등을 예상하는데 예상. 그 예상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건 뭐야? 예측까지. 예. 뒤에 거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 예측가치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몇 번이냐? 2번이죠, 2번.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 약간 어렵네요. 예. 왜냐면 세무 2급에서는 이런 게 잘 나와.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고. 예.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2입니다. 자, 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걸 골라보니까 4번이네, 4번. 그죠? 자, 4번은 뭐라 돼 있어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가 이제 순자산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 배당이랑 무상증자를 하면은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전체 금액은 불변. 이거 제가 자본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3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나머지 애들은 맞죠, 그죠? 예. 이익잉여금을 주식 배당하면은 자본금 증가, 이익여금 감소. 수업 때 말씀드렸고, 기본 수업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정의, 보기 2번 맞고요. 세 번째,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잉여금은 처분상 반영되기 전이다. 맞잖아요.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있고, 그거를 그 다음 연도에 처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맞겠죠. 그러면은 3번의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거 4번.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죠. 네. 이건 아닙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하에서 물건을 샀다면은 물건이 도착해 내 거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네요. 예,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맞죠? 물건을 저쪽에서 실었을 때 내게 되니까 맞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위탁 상품인데요. 위탁 상품은 설사 대리인이 갖고 있어도 내 거죠. 그러니까 내 재고에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송품인데 비록 고객한테 갔지만은 구매 의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 재고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는 도착지 인도 조건하에 미착 빼고는 다 재고에 포함이 되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만원이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야, 3번. 됐나요? 네. 자, 5번 보십니다.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문제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일단은 그 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좀 빠르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붕괴해볼게, 붕괴. 예. 자, 6월 1일에 세무의 주식을 5,200원에 취득하였답니다. 단기간 보유니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100주에 5,200이니까 52만원 되겠네, 그죠?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만원 하고요. 요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현금 뭐 53만원 뭐 이런 식으로 붕괴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아, 배당금. 그러면 주당 300원이니까 300에 100 주면은 3만원이죠, 그죠? 주식이 100주잖아요. 그리고 배당금 수익 3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했습니다. 자, 100주 다 처분한 거네요.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현금 받은 게 100주에 5,100이니까 51만원이고 단기 매매 증권이 52만원 나가는 거죠. 만원 손해네요. 그러면은 처분 손 만 이렇게 되겠네, 그죠? 붕괴를 치면은. 그럼 이럴 경우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고요? 비용이 만원, 만원에서 2만원이죠. 수익은 3만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익은 3만원 빼기 2만원이니까 만원이죠.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만원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예.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란 말이죠. 자, 6번 보시면 6번. 다음의 내용을 수정분기한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임직원의 퇴직금 관련해서 담당자가 확정 급여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원래 회계 처리가 뭐예요? 기존 회계 처리.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맞는 분계가 뭐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확정 기여형이래, 확정 기여형. 그러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일단 보통예금은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없애고 퇴직급여를 대체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수정을 어떻게 하면 돼, 수정. 자, 일단 퇴직급여로 해야 되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하고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방금 쓴 분계를 고르면 돼요. 그럼 몇 번이에요? 6번의 답은 3이 되겠네, 3.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인데요. 다음은 7기 재고자산 내용이래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입선출법에 의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입고된 재고가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요게 팔리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입고된 재고는 기말에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게 먼저 팔리면 최근 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장 최근 거부터 이렇게 역산하면 되죠. 그죠? 자, 보시면은 일단
전체 구입 수량이 40개. 그 표 보시면은 40개라고요. 기초분 20개, 3월 14일 10개, 11월 12일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체가 40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매출이 20개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남은 재고가 20개라는 거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최근 거부터 이렇게 역산하면 돼. 반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 가장 최근 재고가 11월 12일분이잖아요? 자, 10 곱하기 140 이렇게 되고요. 그 전에 재고가 3월 14일이죠, 그죠? 3월 14일 10 곱하기 1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400에 1200이니까 재고가 2600이 되는 거죠. 그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매출원가는 1월 3일이니까 2000이 되겠네, 그죠? 매출원가는 1월 3일이니까 20 곱하기 100 해가지고 2000개가 되겠네요. 그죠? 기말재고를 구하겠으니까 2600을 하면 돼. 2600, 그죠? 그럼 7번에서 하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계정과목 적요 등록을 보시라고 했죠. 자, 요거 눌러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자, 유동부채죠. 자, 외상매입금. 자, 유동부채 맞죠, 여기? 바로 밑이니까.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일단 외상매입금 맞고요. 자, 장기차입금은 어때요?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죠?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 아니고 단기차입금은 어때요? 쭉 보니까 유동부채 밑에 있죠?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인데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맞죠? 예. 그 다음에 선수금. 그냥 선수금. 자, 여기 보니까 선수금이 있죠, 여기? 예. 여기도 유동부채네요? 더합니다. 그리고 장기차입금 옆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죠? 이것까지 검색을 해봐야겠네, 그죠? 유동성 장기부채. 요것도 유동부채네, 그죠? 이게 다 유동부채라고요. 예.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검색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더해보면 얼마예요? 더해보면은 외상매입금 10에 유동성 30, 40만원. 단기차입금 15, 미지급금 5. 요까지 합치면 60만원이죠. 선수금 7만원이니까 67만원이네. 그죠? 이게 67만원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 2번. 그죠? 67만원.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검색해서 풀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굳이 이거를 막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문제지에 푸는 시험이라면 이거 외워야 돼. 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절히 하시면 적절히. 예.
제 강의 듣는 분들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너무 대놓고 하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예.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했고요. 자, 9번. 회사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답니다. 배부 차이가 10,000원 과대 배부래요. 그 뭐가 과대란 얘기예요? 예정치가 과대란 예정치. 그래서 예정 배부하고요. 자, 실제 금액을 비교했더니 예정이 10,000원 과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이 40,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 그럼 배부액이 얼마나 얘기해요? 배부가 10,000원 크니까 50,000원 되겠죠? 50,000원, 그죠? 그리고 또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돼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기준을 곱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실제 노무시간이 2000시간이라 했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5만 나누기 2000 하면 배부율이 25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9번의 답은 1번이죠. 1번. 예. 자, 10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예전에 원가 기본 강의할 때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다? 3번이죠. 3번. 요거는 원가 기본 이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약간 암기해서 푸는 거죠, 그죠? 예, 10번에 답은 3이 되겠고요.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하고요. 개별원가는 작업별 또는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수험서를 5만원에 구입해서 공부를 했는데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책을 샀다 이거죠. 전산회계 책을 사든 안 사든 공인중개사 책값은 나간 거죠. 그럼 뭐요? 매몰 비용이네. 그죠? 그럼 답이 2번이겠죠. 예. 공인중개사 서적비는 그냥 무조건 지출된 거예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매몰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12번인데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4번이에요, 4번.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직접 원가가 아니고요. 간접 원가죠, 간접 원가. 그죠? 직접 원가는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2번의 답은 4가 됩니다, 4. 예.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1번까지, 12번까지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회계가 8개고 원가가 4개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부가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13번.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1번. 자, 상품권을 외상 판매했어요. 그럼 이 상품권에 대한 수익 인식은 언제죠? 이거 회계도 나오잖아. 상품권을 회수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가 수익 인식 기준이죠. 예. 이게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근데 1번 보기에서는 상품권 외상 대금을 회수할 때가 그 수익 인식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참고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회계상 수익 인식 기준하고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 나머지는 다 맞죠? 예. 2번 간주 공급에 대한 거, 3번 반환 조건부, 이건 뻔한 내용이고, 무인자 판기 같은 경우는 돈을 빼봐야지 몇 개 팔렸는지 알 수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14번이죠?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되어 있죠? 4번이네, 4번.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면세다. 아니에요. 면세 도입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죠, 그냥. 영세 목적이 뭐예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이잖아요, 그죠? 섞어버렸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면세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14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15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해서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했답니다. 언제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되냐? 너무 쉽네요. 다음 달 10일이죠? 답이 2번이네, 그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작성 일자는 5월 31일. 발급 기한은 6월 10일. 다음 달 10일 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객관식문을 다 풀었습니다. 저희가 끝난 거 아니었지?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문 다 풀었어요. 그죠? 물론 못 푼 것도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다 못 풀어요. 예. 어쨌든 막 풀었어. 그리고 이제 대충 좀 찍기로 하고요.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문제도 풀고, 실기 입력도 다 했잖아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갑니다. 자, 첫 화면 오른쪽 왼쪽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일단 그 답을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외로 시간이 걸립니다.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3, 7번에 4,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4, 14번에 2. 14번에 4, 15번에 2. 이것도 잘못 찍어도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주의를 하세요. 1, 2, 4, 3, 3, 3, 4, 2, 1, 3, 2, 4, 1, 4, 2. 맞죠? 예. 클릭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찍으면 또 틀려요. 그리고 실무 답안. 우리 아까 그 장부조회한 거 있죠? 자, 1번 답이 뭐였죠? 2450이었죠? 예. 자, 2번 답은 얼마였어요? 7350. 세 번째는 3월이고요. 금액이 540이었어요. 메모 안 해놓으면 까먹는다니까? 예.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객관식 문제하고 장부조회까지 다 입력을 했어요. 자, 그거 다 씁니다. 예, 다 닫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답안 저장 눌러야겠죠? 일단 컴퓨터에 USB를 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안 저장을 누르면은 USB에 저장됐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예. 답안 저장 누릅니다. 예, 됐죠? 예. 제대로 하면요, 이렇게 나오고 끝나야 돼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창을 닫아요,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USB를 빼가지고 감독관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지 완벽한 겁니다. 그냥 문장 풀면요, 정작 그 입력을 객관식 문제 입력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걸 찍게 돼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15개 이렇게 답 체크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한 2분 정도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사실은 약간 손이 느리면은 한 3, 4분 정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시간이 1시간이지만은 60분이죠?
거기서 2, 3분, 많게는 3, 4분 정도는 답안 작성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58분, 56분, 7분 이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전 대비 연습하실 때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90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시고요. 다른 회차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요. 파일 보시면은 C 드라이브 유저 LG 데스크탑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이 주소를 좀 주의해가지고 파일 설치할 때, 지울 때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